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고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울고 웃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2018년 제주 사회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 한 해 시사진담과 함께 해주신 6분의 패널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은 2018년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간단한 평가 듣겠습니다. 제부터 먼저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뭐 학교에 있긴 합니다만 올해는 유독 방송에 노출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인으로서 한 해를 살았던 듯한 느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사회가 선거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정치인들이 하셨는데 영리법인 또 뭐 제2공안 뭐 비자림 다 이런 것들이 소통에 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또 한 해 있지 않았냐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김 소장님은 어떠시나요? 예, 저는 뭐 원래 저한테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 역시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사람으로서 당락과 무관하게 좋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된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교수 신분이 인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풀어보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말을 맞아서 이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여전히 이게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그 어려운 짐을 내려놓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올해 많이 바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4.3 70주를 맞아가지고 이제 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4.3의 의미를 알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연말에 문희룡 지사님께서 영리병원에 대한 또 이해 안 되는 결정해 주시는 바람에 연말에 쉬지 못하고 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어떠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30대 마지막 해이기도 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면서 또 한 뼘 더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특별자치도인데요. 올해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리병원 일, 그리고 해군기지 관련한 사건들, 그리고 예멘 난민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제주가 특별법으로서, 특별자치도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는 더욱 도민 화합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평가 전문가시죠, 김 박사님. 평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뭐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던 한 해고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건강 잃지 마시고 여러분 하신 일들이 다 내년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평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시사진단 패널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실제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 5분을 모시고 선거 이제 초청 토론회 때 이제 패널을 했던 게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지사님들 모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압박 인터뷰들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도민들은 검증이 좋은 자료였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 또 지지자분들은 이제 자신의 후보들을 너무 압박한다 그래서 원성도 좀 있었던 그런 얘기를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사진단에서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4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치는 해였는데요. 과연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얘기 들어가기 앞서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 치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고요. 김 교수님 네. 먼저 돌아보면서 뭐 이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제가 선거 자문위원장을 좀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의 우리 도지사께서 그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 도지사에 당선됐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민심도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제 소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당의 돌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도 많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소속의 도지사를 당선시킨 반면에 또 이 도의원은 합성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절묘한 바란스라 하면 바란스가 어떻게 보면 부조하면 부조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치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가. 2019년에 남은 과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도민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지방선거를 마쳤다고 하지만 조금 저는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민주당이 졌다.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0%의 지지율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한 5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원희룡 지사를 당선시켜냈다는 것 자체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직 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뭐 인물론을 좀 평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가 사실은 지금 민주당 도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43명 의원 가운데 29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주목할 부분은 또 이제 신예 의원들이 2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선 의원들이죠. 정치 신예들이. 의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이제 추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 정도의 의회의 활동 양상들은 도민들이 그런 기대에 흡족하지 못하다. 후한 평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민들이 바라는 견제의 균형의 심리를 의회가 받아안고 도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의 선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의 목소리. 그동안 이제 제2의 정치가 괜당 선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물론 괜당이라는 문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도민들의 바람을 6개월 동안 제2도와 제2도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 좀 아까 김명모 소장님 말씀처럼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은 SNS가 돌풍이긴 했는데 잘 경향을 보면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어떤 것보다는 사실은 조직화된 세력들 간의 다툼이 아니었나 그 전쟁터를 보면.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왜곡해서 상대방을 거의 뭐 이진국에 가까울 정도로 의도하다 보니까 선거판이 아름다운 이제 정책 선거가 아니라 흙탕물 서로가 만들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견제와 균형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도의회나 도청 보면 정책적 견제는 별로 없는 거고 예산에 관련된 균형만 있는 거죠. 도지사가 의원들한테 10억씩 나눠주고 도의회는 또 받아가지고 또 뭔가 예산을 또 증액하는. 그래서 사실은 정책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하고 균형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역전되면서 도민들이 양측 다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이후에 도지사 당선자와 선거법 위반 이번에도 피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안 좋은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당선인께서 지금 원지사께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고 또 그 캠프에서도 지금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이 있어갖고는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이제 민주당 측의 문대림 후보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도민들의 여론도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미 검찰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그 도정이 좀 신뢰감 있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번 선거는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성장 중심의 제주도에 대한 또 우려들이 되면서 좀 더 미래로 나아간 선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열화되면서 정책보다는 폭로전 이슈로 넘어갔던 것들이 매우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과 견제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어정쩡한 봉합으로 좀 더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다양스러운 것들은 뭐 시민사회도 그렇고 뭐 청년들도 그렇고 다양한 지정에서 선거에 좀 참여하고자 하는 흐름들은 조금 더 예전보다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당 비례대표가 상당히 황금 비율이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진보정당이 20%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 같은 경우에도 7%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된다면 제주도의 도의회도 만약에 그걸 받아안고 그러면 제주도가 좀 다당제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 구도들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그 결과에 대해서 당초에 그 초심 지금 아마 임기 시작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좀 평가 가능할까요? 원도정 2기에 대한?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막판에 영희병원 이슈가 더 터져서 소통을 바랬던 도민들의 요구들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라고 하는데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들이었는데 도의회에다가 강원희 대표는 얘기했지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 과정의 절차가 투명해야 되는데 그 절차적 투명성은 아직까지는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좀 어느 때보다 좀 아쉬웠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공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저는 좀 도의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선 의원은 아무래도 처음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의외로 예를 들면 지금 그런 활동이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뒤늦게 저는 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만 영리법원의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도지사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비자림도 그렇습니다만 공항 문제도 초선으로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구태연한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그렇고요.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오라관광단지의 우리 오폐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혹을 하겠다고 막 공개를 다 해놓고 나중에는 행정감사 나중에 뒤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러서는 이런 그 도의회 행정 처리는 저는 도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리 방법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좀 6개월간 지켜본 결과이긴 합니다만 너무 아쉽다. 미흡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신화월드 지금은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권력이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민의를 어떻게 수용해내고 그 민의를 어떻게 의회의 활동으로 발현시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6개월 동안은. 사실 표현이 좀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의회가 의회 스스로 도민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치 보기만 했더라 이거죠. 아까 강원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예산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430억 그 의원 1인당 10억씩 그 지역구 예산을 다 이제 할당하고 그건 지사가 준 겁니다. 예, 그렇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이제 그 청산돼야 될 관행들이나 구태들을 너무 의회가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도민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보다는 피로감을 누적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께서 그 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테니까 내년에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도 지사 선거에서도 그 지난번에 지사께서 초선 때 한 59% 정도였는데 이번에 51% 정도로 당선이 되셨는데 아무리 그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분명히 이탈한 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소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더 이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성문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재선이 되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박빙의 교육감 선거가 돼서 이제 투표함을 열고서는 모두가 놀랄 정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그 균형과 견제라는 관점으로 치면 이제 제왕적 도지사와 도의의 어떤 이렇게 힘겨루기 이런 느낌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바라는 건 미래를 위한 소통과 협력인 것 같아서 협력이라는 초점도 서로 잘 생각하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육감 재선과 관련해서 혹시 평가해 주실 분 아까 있나요? 뭐 강전의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성문 교육감의 일기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대화를 좀 해달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 과정까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라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성문 교육감님이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집행부, 도지사 그리고 이제 교육감 그리고 지방 의원들 지금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초심, 당초 본인들이 이제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제주의 미래 비전이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가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과 공존을 향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고민이 따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청정 제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참 말로 해서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청정과 공존 이 문제와 연관된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적인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했다가 최근에 이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로 이제 관심이 옮겨지면서 제주가 주목받은 거죠. 제주의 매력과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이주민과 관광객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따르는 이제 도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같은 경우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생태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 관련 하수 처리와 관련돼서 오수 역류 상태들이 발생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는 지금 하수 처리장들과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된 갈등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단순히 과거에는 이제 제주만의 관심이었다면은 제주도가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하나의 이슈들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요. 제주도가 이 문제를 좀 잘못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의 가치라든가 제주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면서 제주의 위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인프라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 되게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미래를 좀 재설정해야 될 시기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그 비자림로 확장 공사 논란은 제주도에서 뭐 대안이라고 마련을 해서 2월 달에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2월 달에 공사를 재개한다 그러는데 기존의 입장과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슈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대로 가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청정과 공존이라는 이제 도민적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비가 14억이나 들었습니다. 도민 세금으로 지사가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청정과 공존보다는 여전히 이제 개발과의 공존, 자본과의 공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많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을 좀 제대로 견제해야 될 이제 도의회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농담인 줄 알았더니 민주당의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인 거죠. 상당히 이제 난감한 좀 상황이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민주당의 도의회가 사실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행정사무조사가 무려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남아있는 기간에 그동안에 나섰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문제들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저는 또 1년 뒤에 도민들의 심판은 냉정하지 않겠나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슈가 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될 때 지금까지 이제 연말 내년 2월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지금 도로 포장률이 99%입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로 포장률을 갖고 있는데요.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도로 마구잡이식 도로 개발로 인해서 제주가 나아갈 방향이나 미래에 대한 그 각별한 어떤 관심이나 배려들은 사실 상쇄되거나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제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도로 개발을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고민들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림로와 뭐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담양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이 메타세콰이어가 쭉 있는데 이걸 벨 것이냐 말 것이냐 도로를 만들면서 그 과정 내에서 지역 주민들끼리 이게 베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메타세콰이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관광 명소로 더 이제 부각되더라 이거죠. 지역의 입장에서도 보면 도로 개발이라는 게 단순하게 환경 파괴, 경관 파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어떤 비전과 미래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공론화, 공감대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서 그 지역 도의원이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그 국비까지 따와가지고 이거를 예전부터 설계하고 근데 이제 막상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제주가 아까 우리 김정인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육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에 여행을 왔을 때 비자림로를 많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쪽에 관광지가 많아서.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갔었던 거기에 나무를 자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육지 쪽에서 SNS나 그 중앙 언론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같아 보이니까 오히려 말을 하는 게 어려운 분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수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제주 지역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제 공사 중단을 하고 뭐 2월부터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그때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더 이렇게 다독여주는 제스처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비자림로에 대한 이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제주가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주를 버리고 서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뭔가 불안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자림로는 그것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시그널을 정확히 캐치해서 과연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들보다는 당장의 소란, 이것만 좀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어떤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자림 또 어떻게 보면 제 그 분야하고 좀 가까워서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자림의 본질은 나무 몇백 그루를 잘랐느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일반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이 반발 내지는 비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원희룡 도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저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민의 합의에서 얻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지금 원도정 2기에 들어와서도 왜 이런 것들이 도정의 각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추진 사업에서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느냐. 구태연하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도정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의 목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 수건 사업이라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는 논리, 우리 강 변호사님 맞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 불편한 도로를 뚫는 것,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법제도상에서는 공람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그 일반 주민들이 그 공람을 할 이유도 없고 공람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제도적인 모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의견을 결신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원도정께서 환경도로 친환경도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난데 일방적으로 올해 2월달, 내년 2월달이죠. 2019년 2월달에 공사를 재개했다는 이런 거 보면 원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청정과 공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이제 단순히 행정과 어떤 개발의 이슈를 넘어서 이제 삶의 일반화되었다는 게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객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가치 중심의 대립으로 해결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오버투어의 문제인가 싶더니 이제 관광객도 안 오면 경제 위기가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하고 균형 감각은 좀 실사구시적이고 그다음에 소통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형태로 도민사회가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새로운 균형감을 가진 제주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뷰자림로 확장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오버투어리즘의 또 주요한 이슈로 제기됐던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은 도정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나 철학 자체의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컨대 이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역시도 이건 행정의 일관성이나 투명성에 경종을 울려주었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생활 인프라잖아요. 상하수도나 도로나 이게 다 생활 인프라인데 이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을 할 때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왔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행정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사실 이게 주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더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청정과 공존의 주제 도회가 이제 행정사무조사 1년 하게 돼 있는데요. 도회가 어떤 좀 각오로 좀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한 분만 제주도의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정도 시스템 결과적으로 조사는 도의회 특위 참여하신 도의원분들하고 도의회 이제 정책 자문위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걸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도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도민 참여형 행정사무조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다양한 제보도 받고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다시 포함해가지고 제주 사업에 나섰던 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파헤쳐서 도민의 눈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좀 통과시켜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정과 공존 관련해서 이제 2018년은 문제 제기의 해 그리고 내년은 아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주의 어떤 환경 보전이냐 개발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올해도 풀지 못한 현안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주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들, 특히 제주 현안으로 손꼽히는 사회 갈등의 문제들은 올해 쉽게 풀리지 못했습니다. 얘기에 앞서 준비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예, 원래 지역 현안들은 시간이 갈수록 꼬인 실타래는 하나씩 좀 풀고 새로운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대처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진행 과정인데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갈수록 쌓여만 가고 하나씩 이 풀어내는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크게 사회 갈등 세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제2공항, 해군기지, 영리병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2공항 관련해서는 어저께 12월 24일에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에서 권고안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이제 운영을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국제관함식을 그동안에 부산에서 개최를 하다가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한번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좀 강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을에 대통령까지 와서 관함식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안 그래도 상처가 있었던 강정 주민들과 다시 이제 정부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었던 거, 그리고 우리 제주 도정에서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 크게 일어난 사건 영리병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12월 5일에 이제 조건부로 개설 허가를 해줬죠. 이전에 보건복지부 승인은 나와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녹지병원에서 내년 1월부터 오픈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12월 6일에 오히려 녹지병원에서는 제주도에다가 공문을 보내갖고는 그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세 가지 현안이 다 사실은 제주도정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다 국책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도민들은 도정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근데 이 상황은 이번 도정이 아니라 사실은 꽤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던 그 국책 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올해에 막 터지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에 소위 말씀드릴 때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전국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는 해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분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제2공항 그리고 해군기지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국책 사업이고, 지금 영리병원 부분은 제주특별법상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이 있지만 인허가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체계상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 승인을 받고 녹지병원에서는 건물 다 짓고 그리고 직원 다 채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고 뭐 개설 허가를 지금 조건부로 내준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영리병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차라리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했었던 승인을 철회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는 허가를 미루고는 결국 이번에 조건부 허가가 나온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권고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몇 차례 공언을 했고요. 그 공언을 스스로 내뱉은 말을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2공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어쨌든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고, 좀 더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독재처럼 갑자기 위원회를 없애버려서 활동을 멈춰버리게 해놓고 강행해 버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고요. 해군기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10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제주도 한 번 더 오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결국은 강정이 다시 관함식이 열리면서 10년의 갈등이 100년의 갈등으로 번져버린 안타까운 거고, 또 하나는 강정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인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정부나 원희룡 도정이나 다 모든 걸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열심히 싸웠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돈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또 다른 해법 찾지 않으면 그동안 십몇 년의 강정 갈등과 해군기지 반대에 하셨던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을 돈으로만 치환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항 같은 경우에 제2공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토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그걸 명백하게 해명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해명을 안 하고 가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도민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리병원의 그 이슈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듭을 좀 짓자는 그런 의견에 같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론조사라는 걸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본 건데, 이걸 지사가 지사 스스로 수용의 의사를 밝혔다가 뒤집어버린 케이스로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공감대와 소통의 기제 자체가 아직까지도 덜 성숙됐다라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냐, 이게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를 할게요. 이게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말에 시기가 공교롭게 겹쳐서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있어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제주공항 주변 신도시 조성하는 웰컴시티 백지화 있습니다. 그 연말 몰려서 이런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현안이 됐던 문제들을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정하는 원지사 어떤 배경을 어떻게 좀 해석할 연말 수 있나요? 세일도 아니고 연말 갈등 대방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몰아내서 이렇게 갈등적인 사안들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저희 지역사회가 갈등 현안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부추기고, 우리 행정이 스스로 이 갈등이 도민들이 일으킨 갈등이 아니라 행정이 스스로 일으킨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매듭도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능한 행정을 가지고 2019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까,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우리들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짓는 이야기가 백지화되고요. 또 웰컴시티도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잘 추진해 왔는데 의견이 지금 확실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으니 백지화시키겠다는 논리는 저는 좀 이상한 논리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웰컴시티 자체는 환승복합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 공항 주변을 개발하겠다는데, 그거는 그 경관 문제라든지 또 공항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개발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했느냐. 도에서 그 의견을 뜬구름 잡는 행태로 용역에 근거해서 제시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복지타운도 원래는 그게 행복주택을 짓는 땅이 아니거든요. 용도 자체가 도시계획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뒤늦게 용도를 바꿔서 이제 공공임대주택했다는 거는 취지는 좋으나, 저는 그 도시계획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다면 그 방법도 도에서 바람직한 논의 구조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저는 비합리성, 비논리성에 대해서 이전에도 쭉 지적되었던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도정의 어떤 의사결정의 부분, 어떤 사업의 추진의 비합리성, 이런 부분에 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 제2공항, 해군 강정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보상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의 개입은 한계가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로서 아니면 행정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변을 잘하고 있는가,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불신을 얻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영리법원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승인은 2015년도에 원도정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허가권을 쥐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마지막에 건물을 짓는 거는 이후에 좀 더 미뤘으면 지금처럼 외교 문제, 또 직원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도지사의 변명까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추진 과정에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 정도에서 세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평화와 인권입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섬입니다. 근데 제주 사회 내에서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성찰입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제주 4.3 70주년 기념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강 대표님 바쁘셨겠어요? 어쨌든 실무 맡아서 했었고요. 성공적인 건 어쨌든 이제 국민들에게 4.3이라는 단어 자체를 상당히 많이 알렸다. 그리고 수치로는 2017년도에 보면 이제 인지도가 한 69%였는데 2018년 현재는 거의 5.18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 된 거고, 아쉬운 거는 이제 동백꽃 배지가 사실 매개체였는데 70만 개가 어쨌든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동백꽃 배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길 가다가 3,000원 주어가지고 3,000원에 주고 구입해서 시작한 건데 제가 달 때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우성이 나는 바람에 이제 터졌는데 상당히 피해를 느끼고, 다만 한계는 뭐냐면 사실 4.3 특별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도민들의 요구가 안 됐을 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정치권 상당히 많은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수형인 재판이 있었는데 도민연대라는 조직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을 도민 전체가 함께 더 열심히 못한 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3이 또 4.3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여순 항쟁이라도 불리는 여순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뜨겁게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교류만 하다 보니까 4.3과 여순을 함께 연결하지 못한 그런 것도 제가 약간의 반성점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70주년 기념 행사로 올 한 해 이달 말까지입니다만은 4.3 희생자 그리고 유족 추가 신고 연중 1년에 받는 이런 해도 사실은 드문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희생자가 3만 명인데 여전히 3만 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희생자분들을 이제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죽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진상을 밝혀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강 변호사님 최근에 그 생존 수영인 재심과 관련해서 그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지금 내년 1월 17일 날 선고 예정인데요. 그 뭐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실상의 무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뭐 이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일단은 공소기각을 요구를 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0.01% 정도 되려나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검찰에서 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한국은 3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는 건데 검찰과 경찰은 이제 행정부의 공무원인 거죠. 그리고 법원은 사법부인데 행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해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본인들이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의견을 담아서 공소기각 요청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그냥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이제 4.3 70주년은 저는 제주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이제 교두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도 보면 트라우마가 있고 나서는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집단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데, 이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한데,
일단 전국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공감 아니면 사법적인 공감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건을 공감했다는 측면에서 제주가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좀 벗어나서 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단초를 마련한 한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4.3 관련해서 제가 이제 송무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로서 얼마 전에 어떤 의뢰인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갓난아기일 때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다른 데로 이제 재가를 해버리시니까 이분은 이제 좀 다른 형제분, 아버지의 형제분의 손에서 컸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4.3 유족으로 등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도청에서는 4.3 그 과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 명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도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지금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분들이 많이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정말 고아처럼 살아오면서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아직도 법상으로 이분이 돌아가신 분의 그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전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있어서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지금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리고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4.3 특별법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4.3을 선언했잖아요. 이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역사적 진실로 가는 작업을 71주년 해야 되는데 그 과제 중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2001년 헌재 판결 과정에서 희생자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상의 희생자를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전부를 통칭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70년이 넘었으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모두를 희생자로 안을 수 있고 모두의 위패봉환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금기가 없는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는 71주년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올해 인권의 문제 보면 아마 제주가 전국적인 또 이슈로 떠오른 사례가 예멘 난민 문제예요. 근데 480여 명 신청했는데 2사람만 난민으로 인정을 된 사례가 있고 제주대학교 교수 비롯한 이제 그 갑질 문제, 이것도 지역사회에서는 꽤 이슈가 됐어요. 예멘 난민 문제는 좀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논리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난민법이 있는 국가이고 또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의 난민 판정은 오히려 반인권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사실관계 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난민에서 배제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보수 우익을 중심으로 해서 예멘 분들을 마치 이제 대단한 혐오 세력으로 몰아간 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거지만 다행히 제주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예멘 난민분들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그래도 우호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려고 한 태도는 있지 않았나. 특히 4.3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런 분들을 그래도 함께 좀 보듬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좀 많았던 거로 기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명이든 2명이라도 사실 우리 난민법에 예멘 난민이 난민주의를 인정받은 것이 첫살이죠. 첫살이기 때문에 그간에 사실 갈등이 심화가 되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사실 평화섬을 추구하고 있고 또 인도주의 관점에서 사실 난민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결국 국가 단위 업무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뭐 이제 심사관 제도도 좀 부족하고 인프라가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점점점 예민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 준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다른 이슈입니다만 제주대 갑질 교수와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그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시민사회가 과거의 적폐라든가 잘못된 관습을 스스로 고치는 큰 쾌거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 인권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멘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흥행하는 분야가 이쪽 분야였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멘 분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그 온갖 제기했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전부 다 사실이 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용인이 되고 특히 개개인에 대해서 사실 같은 이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인에 가까운 정도로 묘사하면서 사실 지금 같은 평화와 인권의 시대에 맞지 않는 행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인데 이것을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나 행정도청의 태도는 상당히 저는 매우 미흡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자칫해가지고 제주도에 마치 이제 우범지대가 되는 우려 같은 것들을 국민적인 불안감을 낳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나오는 폐해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도 질곡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한 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갑질 문제 대학 사회에 있었지만 일반 직장에서 나타난 사례도 올해 조금 있었는데요. 뭐 푸른의 공부방 사례가 예,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직장의 갑질,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정치 권력을 바꿨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들어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멈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들이 그만큼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발생한 현안, 1시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6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2019년 기해년 1월 1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